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권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자, 일단 본격적인 발제를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상당히 이제 진통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반드시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야의 협상이 있었고, 조금 전에 4시 반에 여야 협상 내용이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요. 타결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처리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예산을 처리한 직후에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정조사위원은 민주당이 9명, 또 국민의힘이 7명, 피교섭단체 2명 이렇게 18명이 이제 맡게 됐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전에 우상호 의원이 이제 위원장으로 일단 낙점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국정조사 기간을 놓고 오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일단 기간은 45일로 일단 확정을 지었고, 다만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달았습니다. 또 국정조사 그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된 내용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대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이 다 포함됐다는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야가 합의한 또 협상 내용, 조금 전 4시 반에 발표된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여야의 협상이 진행이 됐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부터 이제 협상이 급물살을 탔는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의총에서 이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국정조사를 실시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경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를 국정조사 요건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의총에서 이를 철회한 겁니다. 다만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활동 기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빚었는데 결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일단 기간은 45일, 또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또 관련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국정상황실이 아니죠.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박마커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 괜찮아요, 몸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반장. 네. 역시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그 구속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민주당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잇따라 사의를 밝힌 건데요. 민주당은 일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경우는 오늘 구속 적부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참 많은 하루네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나흘 전 새벽 뇌물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죠.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낸 구속적부심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밤 12시에는 핵심이자 대장동팀 김만배 씨가 석방됩니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 또 남욱 변호사처럼 폭로전을 벌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말을 아낄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김만배의 입, 릴레이 파워, 대한민국, 말폭탄, 비닐봉투 아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오후 나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과연 합당한지 그때와는 다른 재판부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정 실장 측을 비롯한 민주당,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검찰이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정치보복, 야당 파괴,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에 경고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입니다.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정적 제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네, 검찰과 정 실장 측은 지난 18일 이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그야말로 피 튀기게 겨뤘습니다. 검찰은 1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또 정 실장 측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인 건데요. 이 때문에 영장 심사가 8시간 10분이나 진행됐습니다. 이 사상 최장으로 기록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2017년 8시간 42분 기록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이 모든 혐의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몰아가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죠. 검찰은 이거 말고도 정 실장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9일 정 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를 보면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 기록,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된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문큼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 PC에서 9월 27일 이전 자료가 대량 삭제되거나 10월 24일 PC가 새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오늘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재판부는 신문기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르면 내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구속 적부심 인용 여부에 따라 양측의 희비도 엇갈리겠죠. 그리고 오늘 밤 12시, 앞으로 7시간 뒤면 일명 대장동 팀의 맏형 김만배 씨가 석방됩니다. 김 씨는 남욱 변호사와 지난해 11월 22일 함께 구속 기소됐는데요. 김 씨가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늦게 풀려나는 겁니다. 먼저 풀려난 남욱 변호사, 대장동 재판에서 폭탄 발언들 쏟아냈죠. 그런데 거의 모든 내용을 이 김 씨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줘야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무엇보다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천화동인 1호 소유주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가 그분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대체 누구예요? 그분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 검찰 조사받고 다음날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그럼? 그분은 없어요. 잘못 말씀하신 거라는 아니, 입장이신 거예요? 제 건데 어떻게 그분이 있었어요? 네, 이 천화동인 1호 집은 내 것이다. 이 말이 논란이 되자 김 씨는 아예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식으로 말을 다시 한 번 더 바꿨는데요.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게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고. 김만배 씨한테 직접 들으신 거죠? 네. 네, 남욱 변호사, 그러면서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더니 1년 뒤에 그 윗선인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을 지목한 겁니다. 이 내용은 앞서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들어간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저수지라는 표현이 화제였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익을 놓고 김만배 씨가 지분이 30% 정도 되니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고,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란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위례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수익금 일부를 이 대표의 시장 재선과 대선에 쓰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 진술대로 정말 2013년부터 작년까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여러 차례 건넸는지도 김 씨가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이 돈 역시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배달됐다는 게 유동규 전 부장 그리고 남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묘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 지분이 있다는 식의 그건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하지만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 씨는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이 있었던 그제 재판 중간에는 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고요. 또 재판을 마친 뒤에는 남 변호사에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처럼 1년 전 발언을 뒤집을 경우 소위 대장동판의 핵폭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를 회장님, 즉 대장동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의 입, 네. 유동규의 입, 남욱의 입보다 김만배의 입이 상당히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열쇠다. 예, 그 더 윗단 혹은 키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모두가 주목하는 김만배의 입입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 오후 여기에 대해 미리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조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한 대장동 수익 배분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그분의 최종 종착지, 이 대표 본인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연내 소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민주당 비명계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당 대응의 차원은 부적절하다에서 시작한 비판은 김용, 정진상의 당직을 정리하라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왔습니다. 친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대선 그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적 또는 정치 탄압적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 달리 뭐라고 또 해명을 하겠습니까? 이미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겠는데. 그런가요? 뭐 자타공인 측근들이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무언가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죠. 일단 뭐 그 정치적 동지가 또 뭐 그 구속이 됐고 탄압을 받고 있고 이건 야당 탄압이고 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에 극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기 싫어서겠죠.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요. 민주당은 그중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침묵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그럴수록 당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시군요. 네, 대표님 그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전진상 실장 유동규 그 증거 인멸 정황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네, 두 번째 픽은 릴레이 파업입니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임박했습니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장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끝없는 자본의 욕심, 정부 여당의 계약 시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한 42만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벼랑 끝 화물 노동자들의 죽음의 사슬을 끌어내는 끝장 투쟁을, 그리고 안전 문제를 없애면 대한민국의 물류가 멈춘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습니다.
네,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이 안전운임제, 화물운송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 밤생이동 같은 과로를 하거나 과속하는 걸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제도라서 연말에 없어지는데요. 화물연대는 6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와의 협상 막판에 가까스로 타결됐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5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 그리고 국회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선언하자 급하게 3년 연장안을 내놨는데요.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그리고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계의 본격적인 겨울 투쟁, 이른바 동투도 예정돼 있습니다.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뒤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강경 대응 예고한 정부인데요. 이 셧다운 위기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대한민국입니다. 내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 붉은 물결이 돌아옵니다. 서울시가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을 승인한 겁니다. 서울시는 앞서 종로구청이 내세운 조건을 잘 이행해달라고 했는데요. 붉은 악마 측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안전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도 사건, 사고 없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게끔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그리고 앞섰던 참사들도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응원과 문화로 이런 대규모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위로를 하는 것도 어떤 한 방법이지 않을까. 서울시와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270여 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요. 경찰도 현장에 약 600명을 투입해서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그 밖에도 전국 12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데요. 응원 나가시는 정회원분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말폭탄입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말폭탄 담화문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걸 규탄한 건데요. 위험성 짙은 군사 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 외면하고 거기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미 훈련 등을 거론한 거죠. 미국 유엔 대표부는 이 훈련을 방어 연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중국, 러시아에 막힌 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장외 공동 성명을 놓고도 겁먹고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비닐봉투 아웃입니다. 내일부터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은 물론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요. 다만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단속 및 과태료를 유예한다고 해서 이 일회용품 규제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거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구속이 됐고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제가 속보로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박범계 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전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또 발끈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사위에 출석해서 또 몇 마디 얘기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쓴 유검 유죄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또 이 대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민주당이 하신 건 어떻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검 무죄, 무검 유죄.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서 투명하게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이 정 실장의 오늘 구속 적부심을 놓고는 대한민국은 이 사법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밝혔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된 구속 적부심 아마 속보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마 정치부의 시간에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고 오늘 진행이 됐으니까 내일까지는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 유한울 체커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최근 며칠 동안 폭로를 이어갔잖아요. 대부분은 김만배 씨한테 들었는데라는 그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 김만배 씨가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밤에 12시에 이제 출소를 하는 건데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은 언론에 말을 안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기자 출신이죠. 오늘 출소를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면서 어디서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법정 안에 이어서 밖에서도 지금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씨의 오늘 입장문은 과도한 취재 열기를 우려해서 미리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씨는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밝혔는데요. 남 변호사와 같은 식의 이 법정 폭로 역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도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기자들이 아마 좀 모여 있을 거라는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김만배 씨가 처음에 좀 입장문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뉘앙스에 따라서 마치 이제 폭로를 이제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입장문은 지금 이제 류정화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이제 그런 발언이었고요. 보통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오늘 기자들 앞에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유 실장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어제 50억 클럽 쪽이 지금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데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오늘 마침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이 열렸잖아요. 남욱 변호사도 그 재판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법정을 들어가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을 오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을 아꼈는데요. 오늘 공판 내용도 조금 살펴보면요. 곽 전 의원 측은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녀에게 상속한 배우자 유산을 꺼내들었는데요. 2021년 5월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아들에게는 6억 6천만 원, 딸에게는 6억 원 정도 균등하게 상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아들에게 굳이 돈을 줬겠냐 이런 논리를 편 건데요. 그렇다면 그 퇴직금이 본인을 향한 대가성 뇌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거리 응원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달기사 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했다는 거죠, 백 관장. 네, 그렇습니다. 배달기사 노조는 배달앱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기본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데 이어서 단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기 때문이라면서 배달 거부 형식의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쿠팡이츠는 그러자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일과 모레 저녁 피크타임 적용 시간을 연장해서 배달기사에게 할증을 더 많이 적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석방임박 김만배 따로 이야기 안 하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도어 스태핑 중단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봉사활동 사진을 두고 공방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야당이 두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보수석실의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트윈데믹, 이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이 딱 트윈데믹 상황인데요. 애석하게 다정회에도 이 트윈데믹이 덮쳤죠. 감기에 걸린 유 실장 컨디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백 반장이 국회 상황실을 책임질 예정이고요. 박마커에 이어서 조벤토도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회의에 불참하게 됐고요. 이유는 뭐냐? 아마 정 의원분들이 추측 가능하실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역시 트윈데믹을 피해갈 순 없었나 봅니다. 이 조금 다른 성격의 트윈데믹인데요. 바로 이 도어 스태핑과 빈곤 포르노라는 트윈데믹의 늪에 빠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공경에 빠뜨린 첫 번째 팬데믹, 도어 스태핑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있겠는데.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지난 18일 MBC 기자와 이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의 여파로 도어 스태핑은 지난 21일부터 잠정 중단됐는데요. 문답이 진행되던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는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까지 세워졌죠. 대통령실 분위기는 우리는 굉장히 선의로 기자들과 계속 만나고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도어 스태핑 지속은 어렵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MBC 기자에 대해서 불경죄를 묻는 건가 봅니다. MBC 출입 기자 교체나 출입 정지 등의 징계를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대통령실 소속도 아닌 MBC 기자를 대통령실이 직접 징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런 대통령실의 딜레마 해결을 위해 여당이 대신 나섰습니다. MBC 기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징계 명분 쌓기에 들어갔는데요. 그걸 누가 취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로 소리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대통령직이 적어도 어떤 존중받지 못하는 도어 스태핑이라면 그런 정도의 언론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당의 전략, 이 논점 바꾸기인데요. 도어 스태핑 중단이란 본류보다는 MBC 기자의 복장이라는 지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설전 당시 MBC 기자는 이 노타이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국내임 이 복장이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만나봅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모르지만 기자이기 전에 예의부터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나서 국민들 앞에 섰는데 그걸 질문하는 분은 슬리퍼를 신고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게 뭐 팔짱 낀 것까지는 뒤에 있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고요. 해당 기자를 향해 라떼는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대통령 인터뷰 끝나고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여기에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진심과 노력을 무례와 물상식으로 빌미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는데요. 언론 자유를 이 방종의 방패로 삼지 않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하지만 이 여당 내에서도 이런 공세를 무리수라고 본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친윤도 그렇다고 비윤도 아닌 노선을 타고 있는 인사죠. 네,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 슬리퍼에만 막 이렇게 매몰이 되면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본질적인 언론의 자유와 보도윤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리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는 업그레이드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달을 가리킨 손가락 말고 달 자체를 보라는 자성의 목소리인데요. 이 슬리퍼보다는 언론의 보도윤리와 이 대통령실의 언론 자유 보장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확대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죠. 도어 스태핑 대신 도어 스키핑을 택한 대통령실의 불통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것마저 이제 내팽개치고 더 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벽을 설치하겠다. 명박산성에 이어서 서결 가벽.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손수 공격에 나서는데요. 이번 사건을 군사정권의 보도 지침에 빗댔습니다.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야당은 이 도어 스태핑 중단 배경에 새로운 가설도 제시했는데요. 이른바 천공 개입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쫓아가고 막 갖다 디디다 대는 거는 원래 기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인 역술인 이 천공이 지난 6월에 한 말입니다. 야당은 천공의 해당 발언이 도어 스태핑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는 논조입니다. 정법 강의에서 도어 스태핑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이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직후에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면 도대체 왜 부디 연관관계 없길 바랍니다만 좀. 장경태 최고위원 이 천공 개입설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상황이죠. 대통령실이 빠진 두 번째 팬데믹, 이 빈곤 포르노의 장본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장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한 건데요.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진을 보고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을 했었죠. 한술 더 떠서 이 빈곤 포르노 연출 위에 조명까지 설치해서 콘셉트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대통령실의 심기를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도적으로 조명을 설치한 게 아니라 이 캄보디아 화나 집에 있는 전등 불빛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장 최고위원이 외신에 이 조명 설치에 근거가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부각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장 최고위원이 외신 보도라고 인용한 글, 외신이 아니라 한 네티즌의 SNS 글이었죠. 이 글을 쓴 네티즌조차 외신이 아니라 레딧이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석한 글을 퍼온 곳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네티즌은 장 최고위원을 향해서 게시글에 분명히 밝혔는데 외신 분석이라니요? 라면서 젊은 사람이 조금 비겁한 느낌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 최고위원도 이미 판이 벌어진 이상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이 대통령실의 고발 행위 자체를 비난했는데요.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윤신 정권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 최고위원, 이 대통령실의 야당 의원 고발이란 초유의 사태에 너무나 긴급하게 대응한 탓일까요? 이 긴급 조치가 아니라 긴급 조지라고 적힌 패널을 들어 올렸죠. 이 긴급한 나머지 오탈자는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조명 동원 의혹의 사실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불을 켜고 하든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이라고 역공했는데요. 특히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짚으며 김 여사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당은 장 최고위원이 일종의 관종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본 듯합니다. 장 최고위원이 체급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건데요. 뭐 이기든 지든 센 쪽하고 붙으면 무조건 예, 승산이 있다 이런 식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김의겸 또 장경태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오면서 뭐 잔챙이들이 이제 그런 수단을 자꾸 쓰려고 하죠. 자, 오늘은 대통령실이 빠진 트윈 데믹을 살펴봤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를 두고 한마디 내놨는데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한탄했죠.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사소한 문제에 해답을 푸는데 골몰한다면 설사 정답을 찾아낸다 한들 정치의 실패라는 겁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유명한 영화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의겸 장경태 의원을 싸잡아서 잔챙이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당사자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반응을 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MBC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이제 MBC 기자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렇죠, 유 실장. 네, 윤상현 의원은 MBC가 SBS 등 다른 민간 방송사와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갖추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내 방송사로 거듭나도록 이 MBC는 민영화가 정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방송, 그러니까 MBC 민영화 문제는 과거 대선 때마다 제기가 됐으나 노조와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이제는 문화방송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소유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MBC는 그동안 실질적인 주인이 없어 방만 경영, 무책임 경영이 만연해 왔다면서 간섭과 견제를 받지 않는 편향적 보도 행태로 인해 이미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의 MBC가 어딜 봐서 공영 언론이고 어딜 봐서 중립적이라는 것인가, 민영화라도 해야 지금보다 중립 근처라도 갈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저희도 짚었던 사안입니다만 MBC 외에도 지금 이제 TBS라든지 또 YTN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전이 이제 YTN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오늘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민영화 시도는 이제 언론 장악 시도라는 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전선이 넓어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앞서도 이제 저희가 발제해서 들어봤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어제 고발한 걸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야당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고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고요.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고발할 사람은 장경태가 아니라 천공이다 이런 주장을 폈네요. 네, 민주당이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배후에 천공이 있다는 천공 개입설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천공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고발해야 할 사람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니라 천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고발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태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치졸하게 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천공의 강연 내용과 대통령의 행보가 매우 흡사하다 보니 천공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를 능가하는 국정농단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천공이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라고 꼬집었는데요. 천공이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즉시 천공을 고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언론이나 야당엔 쉽게 칼을 휘두르는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펠고 다니는 천공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세간의 불필요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 부부와 천공이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야당 쪽에서 천공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또 공식적인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또 공세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도어 스태핑 중단을 놓고서 지금 벌써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최초 시점으로 가보면은 MBC 출입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있었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뭔가 해당 조치를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인데요. 그 MBC 그 대통령 전용기 배제 사태는 대통령 홍보수석실이 접근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절차를 생각해 모든 부담이 대통령 본인에게 모두 옮겨가게 했다고 참모진을 질책했는데요. 먼저 조 의원은 이 MBC가 김건희 여사의 대여김을 고지하지 않고 왜곡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이게 방송 본연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홍보수석실의 대응 방법도 틀렸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 홍보수석실이 잘못한 것은 이러이러하면 재발 방지라든지 그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면서 모든 어떤 부담이 대통령 본인에게 모두가 옮겨가는, 그런 건 정말 잘못한 거죠, 참모들이. 네, 조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가 누가 타고 안 타고를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하시겠냐라면서 모든 게 다 실무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참모진들의 판단 미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은 절반은 기자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조 의원은 이 기자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질문을 받기 전에 이슈를 함께 정리를 해보고 이런 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이런 사전 조율 과정도 조금 필요하다면서 좀 더 세련되게 대통령의 전국 구상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대응이 미숙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김은혜 수석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또 다른 사안인 또 장경태 의원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실무진의 책임을 문제 삼았지만,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전용기 배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은 윤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향해 MBC한테 화내가지고 무섭게 언론을 탄압하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풍이 불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결정도 참모진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렸을 거라고 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 중단을 했는데 중단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모든 걸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래도 참모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 했는데 보니까 MBC 어제 그제 그 도어 스태핑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는구나. 참모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본변인이 다 해버리니까 대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출근길을 문다고 도어 스태핑 중단을 화나서 그런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화나서 그런다. 대통령도 화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른답게 감히 이건 불경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대통령한테 여유를 찾으라고 그런 충고인 것 같아요. 네, 조수진 의원도 그렇고 또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또 본인의 해석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빈곤 포르노 트윈데믹 빠진 대통령실, 금태섭 사소한 문제의 목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제가 정치부에 시작하자마자 속보를 전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조금 전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내일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한 뒤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담아야 되겠죠. 관련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엄마 아빠가 너를 보내줘야만 내가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보내주려고 한다.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모두 버리고 힘내서 잘 가거라. 엄마 아빠도 힘낼게. 우리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 사랑하고 사랑한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떠난 아이에 대한 마음부터 그 시간에 국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조건부를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겁니다. 며칠 전 유가족들을 직접 만났던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약속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들, 딸들의 영정을 들고 와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유가족들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만일 예산 처리 시점과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오늘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를 한 건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경우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이런 현실론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민주당이 계획을 했던 대로 국민의힘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100수십 명이 압사했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기까지 난관이 많았는데요. 오늘 하루 내내 국정조사 시기를 며칠로 할지 또 언제 할지 그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단의 협상 내용을 위임했는데요. 민주당에 많이 양보하지 말라, 과도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아라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에 끌려가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 일종의 그런 협상 지침이랄까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국정조사의 기간 최대한 짧게 해야지 정쟁의 소지가 적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는데요.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을 내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역대 국정조사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경우에는 21일간 비교적 짧게 진행이 됐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비견이 됐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31일,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90일간 석 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국정조사인 국정농단 사태의 경우에는 60일간 진행이 됐었죠. 이번에는 이제 45일간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국정조사의 대상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간에 떠돌고 있는
뭐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든지 네. 뭐 마약 범죄 단속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제출을 못했다든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결국 대통령실 경호처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은 포함이 됐습니다. 핵심은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일 듯합니다.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건데 출발을 할 때 전제 조건을 달면 되겠습니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상을 그 대상을 지울 필요도 없는 거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한 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도 꼼꼼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한창 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 이렇게 다른 상황이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와 국정조사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의 목소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소통하고 있는 유가족은요. 38명의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아직 뭐 대표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한 어머니는 사망 위치가 이태원 거리 노상이다. 사인은 미상이다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 자식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를 모르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정확한 사인도 죽은 시간과 장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떠나보내라는 말이냐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아들 떠난 후 지금도 방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간이라도 방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차마 방 전등을 끌 수가 없이 밤을 지새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네,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요. 참사 이후에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상황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안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유고를 들고 봉안당에 갔다가 이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두는 게 마음이 아파서 다시 유고를 들고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합동 봉안당이나 추모비라도 의논을 좀 해보고 싶었지만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도 말했는데요.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도 됩니까? 네, 유가족들은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등 이 정부를 향한 6가지 요구 사항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그 추모의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모으는 중이지만요.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 소방 관계자 9명을 추가 입건해서 총 1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그리고 용산구청 부구청장 등을 추가로 입건을 하고 오늘 소환 조사를 벌였고요. 또 참사 당일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112 신고 45분 뒤인 오후 11시로 보고 용산소방서의 현장 지휘팀장 등 이 현장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이태원 역장도 이렇게 입건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 책임자라고 할 만한가?
국민 눈높이에는 미달하는 듯합니다. 경찰과 소방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그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죠. 이 장관을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는 오늘 특수본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이 장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장관직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사퇴를 해서 정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 사퇴하고 이 참사에 대해서 수용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 재난 참사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의 첫 번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번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방노조는요, 당일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뿐 아니라 당일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해서 그래서 경비적인 부분에 소요됐던 경찰 병력으로 사태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있느냐. 제대로 정책을 수행했다라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집회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 이상민 장관은 법조인 출신이죠. 경찰과 소방 실무를 잘 모른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경찰군 신설을 주도한 이 장관이 경찰 조직을 현장과 분리시키고 경직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장관뿐 아니라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장 업무로부터 이 인사권을 분리해 가버린 겁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 고난자를 보고 인사 고난자에 따른 그런 경직된 그런 그 경찰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 이제 좀 시작이 된 상태인데요. 조금 앞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면적인 변화와 개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개편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각도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쇄신이 필요하다. 당정대의 혁신과 쇄신 이거를 연말에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용산 서장, 뭐 상망반장, 용산 소방서장 이거 가지고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크게 나가라. 진정어린 공식적인 사과도 총리 등 내각 사퇴, 대통령실장 사퇴 등 조직 개편을 하고 이상민 장관 등 감옥 보내야 된다. 네, 국회 국정조사 다정회 방송 직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국정조사 특위 회의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합의,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압수수색 촉구. 네, 앞으로 45일간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많은 뉴스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니까요. 여야의 합의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정치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합의문을 보고 일단 중요한 내용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 여야 협상은 오늘 국민의힘이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예산안 처리 후에 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기존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 난 뒤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입장을 바꾼 건데요. 그 뒤로도 여야는 이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결국 협상이 타결된 겁니다. 이 타결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정조사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으로 하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습니다. 네, 쟁점이 됐던 국정조사 기간은 내일부터 45일간입니다. 본회의 의결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가져서 이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본격 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재발 방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정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도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수용할지 말지 의견차가 좀 있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일 오전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국정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정치부의 직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바로 직전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와서 민주당이 75일 동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면서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급반전이 일어나서 여야가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제 본회의 의결로 이제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두 번 45 플러스 알파로. 네, 네. 플러스 알파를 본회의 의결할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네. 이후에 좀 보고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말고도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도 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지고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라면서 당사자인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실이 특별법으로 국가배상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결정된 게 없다고 번복했다면서 정부 여당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백반장 딴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바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오늘은요. 자,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과거 발언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재난 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가 논란이 되는데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희생자 추모를 유족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적으로 처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과정이나 이후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민변에서 유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이 윤봉남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 같은 데서 도움을 받았다. 어제 그 신경안전제약을 복용하신 분의 경우에요. 그런 분도 계신데 또 반면에 다른 분의 경우에는 뭐 아예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도 계시고요. 네, 어떤 정의원분이 백반장 옥상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대화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옥상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소방노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이 장관을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찰 특수본에 출석을 해서 고발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방노조가 속해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도 이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 소방 공무원들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하위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무원 노동조합 안에 소방 공무원들이 18,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이 그날 출동을 하고 갔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왜 소방이 빨리 가서 구하지 못했냐는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위직이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운영진이 전가라고 해서 제가 전가라고 바로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기억 안 나죠? 그때도 유 실장이었어요? 전가가 맞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닌데요. 전가가 그래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바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포괄 합의,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압수수색 촉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인물이죠. 피살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걸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윗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권의 여러 뉴스들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소통 반장 백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정치권의 화제가 된 소식을 정치인 해시태그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문재인 향할까, 친윤 세력화, 그리고 최강욱 불송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해시태그, 문재인 향할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이 두 차례 청와대 긴급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는데요.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정됐던 검찰 조사가 갑자기 불발된 건데요. 서 전 실장 측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에 출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이후 소환 조사 때에도 입장을 밝히는 약식 회견 계획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당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사전에 언론을 통해 일정이 공개되면서 불발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서해 피격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26일 시작된 기획사정의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자진 월북 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경 간부들로부터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따라서 최종 승인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 3시간 이후에 이 씨가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3시간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해야죠. 검토해야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원칙입니다만 전직 대통령은 또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친윤 세력화입니다. 친윤계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공부 모임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가 국민 생각으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매체와 이름이 같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출범하기도 전인 이 공부 모임에 가입 의사를 밝힌 의원들만 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민들레는 출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 차례
배달의 진통을 겪었는데요.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철규, 이용호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소식에 친윤 세력화 논란을 부른 겁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이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면서 비판하고 또 다른 윤핵관이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도 이를 반대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결국 출범을 주도했던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고 이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제기 사태와 국정감사 등으로 공식 출범이 미뤄졌는데요. 이선 후퇴를 선언했던 장 의원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세력화했다는 시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차기 당권 주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많은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당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건강한 당을 위해서 좋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민주당은 거대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그것과는 반대로 정말 치열하게 어느 정도 노선도 다르고 각자의 장점도 있고 또 각자의 단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원들의 치열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 네, 현재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인사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그리고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인 새로운 미래혁신 24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초청돼 강연할 예정인데요. 나 전 의원은 아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연일 야권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인데요. 두 사람 모두 친윤계라는 점에서 새로운 연대로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친윤계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가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룰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심판이나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지금 당권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한편 내년 3월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종료에 맞춰서 친윤계는 3월 전대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보도가 떠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 규정인 당원 투표 70%와 여론조사 30%가 아닌 당원 투표 90%, 여론조사 10%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을 솎아내려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가짜뉴스라면서 룰 개정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럴 거면 당명도 바꾸시죠. 극소수 국민의힘 또는 당원의 힘 어떤가요? 정당 보조금도 10%만 받고요.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률은 국민 여론 비중이 각 80%, 70%, 50%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 자칫하면 가짜뉴스 만들기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이에요. 제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어서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당무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룰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민심과 당심의 엇갈린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뜬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지지도가 낮지만 중도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동남아 순방 일정에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행사장을 걸어 나오며 별 생각 없이 불쑥 내뱉은 이 말이 졸지에
국가 안보의 핵심 축, 대통령의 헌법 수호, 국민들의 안전 보장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둔갑했습니다. 말 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친윤그룹도 이러한 유 전 의원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거센 수위의 발언으로 강경 행보에 나선 김기현 의원도 말을 더했습니다. 정치인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 전 의원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 의혹과 국회 전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승전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야권 측이 없는 일도 있다고 우기고 조작해대는 마당에 그 야권의 편승에 돌팔매를 던져댄다면 당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선 후퇴를 선언했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대야 공세를 높이는 등 점차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예산안 심사 등 매 사안마다 윤핵관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만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최강욱 불송치입니다. 쌍디귿이냐 쌍지읒이냐 정치권의 때아인 국외 음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었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땡땡이 발언 논란, 성희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김남국 의원으로 특정하고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이미 확인됐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도 직접 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재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8월에 재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 의원 측이 재심에 대한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이후 10월에 다시 진행하려 했지만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재심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추후 재심 날짜를 잡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당시 징계를 놓고도 부족하다고 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치인 해시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이네요. 손바닥 보이네요. 네.